네,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전체적으로 불안한데요. 이럴 때 깊은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하죠.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창훈 한양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 앞서서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하니까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의 PMI 제조업 지수의 하락이 경기 침체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경기 침체를 제일 걱정하는 이유는 경기가 침체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져서 그다음에 고용이 줄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정의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인 침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경기 침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고용지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페드의 통화 정책이 변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큰일 났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고용이나 또는 이제 소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기업들의 매출은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익도 성장을 좀씩 했거든요. 이익도.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GDP 숫자는 실질 GDP예요. 근데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매출이나 이익은 명목이거든요. 노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단순히 숫자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교수님의 시각 먼저 들어봤고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7월 CPI가 발표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이미 피크아웃을 지나갔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어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해석도 더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피크아웃 했다고 봐요. 고점은. 그래서 아마 7월 달 숫자가 나오는 게 시장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7월 달에 이제 그 물가 관련 지표가 의미 있게 떨어지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 하고 보면 이제 하나는 공급 사이드가 제일 컸잖아요, 원인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원인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집값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거꾸로 지금 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망의 교란 이슈라든가 또 그동안의 생산을 특히 이제 원유나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자를 저조하게 해서 제대로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더 악화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통화 정책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통화 정책이 돈을 푸는 쪽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유가 아니면 또 곡물 가격 이런 건데 그런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경우에 120불 넘어갔던 게 지금 100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0불 넘어갔던 것도 700불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전반적으로는 물가는 아마 고점은 지나갔다. 근데 얼마나 의미 있게 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 그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하락이라는 것은 전월비로 한 0.2%, 그러니까 예년 평균이니까요. 네. 지금 컨센서스가 또 그렇게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주식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여쭈는 겁니다. 자, 물가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경기 침체, 즉 수요 둔화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것은 수요 둔화가 먼저 우선되는데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수준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의 변화는 이런 거죠. 통화 정책의 변화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돌아선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좀 둔화시키는 거죠. 수요를 조금 둔화시키면 시장의 기대도 거기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유가가 100% 아래로 떨어질 때 보면 유가가 무슨 갑자기 많이 뭐 진짜 생산을 한다 이런 이슈는 아니고 뭐 경기가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침체할 거니까 그러면 수요가 둔화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유가를 팔자 이런 시장의 기대 심리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만한 침체,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약간 나쁘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격한 침체가 온다. 그럼 시장의 악재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완만한 소프트 랜딩이 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연준의 어떻게 보면 그 컨트롤대로 완만한 경기 침체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자, 중국으로 시계를 좀 옮겨볼까요? 자, 중국도 사실 제조업 PMI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과거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한국이 중국의 수출 쪽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대체제냐 보완제냐 여전히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에 제조업 지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자, 한국 수출은 이제는 대체제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완제 쪽으로 여전히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우리가 적자잖아요.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좀 걱정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형태를 많이 가져가서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하고 경쟁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걱정이 되고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중국에 이제 소비재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뭐 코로나 때문에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자체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좀 악영향이죠. 그래서 중국이 좀 살아나는 게 저희한테 좋죠. 지금처럼 이렇게 별로 중국의 소비재 시장이 뭐 이렇게 활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죠. 시장에서는 뭐 침체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은 뭐 폭락이라든지 패닉 셀링과는 아직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8월을 이제 맞이한 지금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8월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뭐 제가 데이터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8월달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저쪽에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주식을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큰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현재 시점 가지고 있는 변수들로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폭락은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시장에 많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상된 악재는 없어요. 예상된 악재로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는 없더라. 제 경험상. 왜냐하면은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올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연준도 이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한 20-30% 조정을 받은 거고 코스피로 치면 뭐 더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 그건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로 시장의 폭락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네, 교수님이 매우 중요한 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상된 악재는 미리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냐면 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된다면 연준이 통화 정책의 속도를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긴축의 속도를 줄일 것이다. 그게 7월 달 FOMC에서의 한날 희망이었습니다. 곧바로 서머스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죠. 중립금리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물가 수준을 놓고 보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아직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지금의 긴축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시장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7월 달에 막 방송에서 침체 얘기하고 공포 얘기했는데 사실은 7월 달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나스닥으로 보면 한 15% 올랐는데 지난번에 미 연준 이후에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약간 탄력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이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멘트를 보면 또 호키시하잖아요. 맞습니다. 매파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통화 정책이 갖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고 또는 긴축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expectation이나 심리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요가 슬로우 다운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사람들이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시장이 올라버리고 하면, 그러면 연준이 원하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더 세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연준 위원들이 그런 건 아니야, 아직까지는 물가가 더 중요해, 이런 스탠스를 계속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디펜던트 할 것 같아요. 이제 9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 그 페드 미팅 이전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연준의 하는 통화 정책의 방향이나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소프트 랜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시의성 있는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좀 비판적인 평가들도 나오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을 두고 지금 미중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큰 악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미중 간의 갈등은 뭐 우리가 이제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가 뭐 일시적으로는 이벤트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커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때부터 무역 전쟁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커버렸어. 근데 미국은 늘 자기하고 비슷하게 겨룰만 하면 한 번씩 누르거든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엔 네. 독일을 눌렀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을 눌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커지니까 중국을 누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도 자기네들이 중화민국이라고 생각하잖아. 세상의 중심이 자기네라고 역사적으로 생각해 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 관계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번에 펠로시가 대만 방문한 것 때문에 뭔가 급격한 어떤 사안이 발생할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급격한 사안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적인 충돌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중국이 대만의 섬을 군사적인 공격을 한 적이 한 2번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이번에 보면 펠로시가 갈 때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펠로시가 이제 대만 가고 나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너네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거는 계속 하겠지만 그게 어떤 예기치 않은 군사적인 충돌로 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교수님, 이거는 사실 역사적인 또 패권 경쟁이고, 또 그 안에서의 투자 관점에서 연결을 좀 해보면 과거 역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요, 과거 미국과 독일의 패권 경쟁, 더 나아가서 일본과의 패권 경쟁에서 항상 수혜를 받았던 국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도 있고요. 자, 이번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과연 그 수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글쎄요,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만은 확실히 득을 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각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광 패널 그런 것들 보면은 중국 거를 수입 안 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고 우리가 얻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경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을 분명히 갖고 갈 수 있는데, 반면에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 중국이 우리를 보기에는 또 견제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반도체 이슈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좀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막겠다는 건데,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강대국 사회에 있으니까 줄타기를 잘 해야 되겠죠. 교수님, 최근의 수급 상황을 보면 국내 증시에 네. 국한을 해서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기관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좀 유의미한 변화를 보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으신지 여기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예. 뭐냐면 그럼 시장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때 뭘 사야 되냐? 그럼 사실은 개인들이 뭐 자기가 잘 종목 분석하고 리서치해서 앞으로 1년, 2년 놓고 봤을 때 뭐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때 먼저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와 사는 종목. 제가 보기엔 그걸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른감도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자, 예기치 않은 악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도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지지율 변화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지금의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은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바뀔까요? 어떤 게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네. 지금의 미중 간의 갈등이 네. 더 불거질지 아니면 좀 사그라들지 글쎄요. 아마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정치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그냥 일관성 있게 갈 것 같고요. 미중 간의 갈등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8월을 비롯해서 하반기 투자 전략 방향 그리고 시장 투자 전략까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창훈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